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10월은 어쩌면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중대 국면이 마련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송 막바지 국면에서도 새로운 증거들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의회 차원의 SEC 압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2018년 미국의 대형 거래소들이 XRP를 상장하기에 앞서서 로펌으로부터 XRP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점이 다시금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코인데스크 주최 행사에서 코인베이스 관계자가 발언하면서 한번 조명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리플 측 변호인이 법원에 문서 형식으로 제출한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불명확한 규제를 통해 혼돈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SEC를 향해서 미국 의회 차원의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것도 역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 초기 암호화폐 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른바 세이프 하버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향해서 SEC가 대체 무슨 기준을 근거로 자꾸 뻘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따져 묻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답변기간 데드라인을 10월 19일로 못 박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이벤트성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도 하나 눈에 띕니다. 코인쉐어스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해봤더니 1등은 비트코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암호화폐의 가장 큰 위협, 이 답변도 꽤나 재밌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의미 있는 뒷심을 발휘하면서 56,0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러다가 순식간에 전고 돌파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 관련 소식 먼저 짚어본 뒤에 비트코인 등 시장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리플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꽤나 재미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리플 측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리플 측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미국의 거래소들이 XRP를 상장하기 전에 로펌을 통해서 XRP를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SEC와 만나 XRP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논의를 거쳤고, 당시 SEC 역시 XRP를 증권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거래소 측은 법률 자문을 근거로 XRP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상장 전에 SEC와 논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XRP 상장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던 겁니다. 사실 이번에 리플 측이 공개한 내용은 이미 과거에도 크립토커런시 관련 행사에서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코인베이스 관계자가 직접 XRP 상장 전에 법률 자문을 받았었고, 이걸 토대로 SEC 관계자와 논의를 벌였고,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상장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2018년에는 증권이 아니었는데 2020년에는 왜 갑자기 증권이 됐는지 여전히 SEC 빼고는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소송의 핵심 아주 심플합니다. 대체 뭘 기준으로 XRP를 증권으로 판단했느냐, 이걸 밝히면 됩니다. 어쩌면 10월 19일에 이런 모두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화당 패트릭 맥켄리 하원 의원이 이번에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게 6가지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고 10월 19일까지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질문들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 절반이 리플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점에서도 특히나 더 주목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맥켄리 의원이 질의한 6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규제를 목적으로 SEC의 권한을 늘릴 필요가 있는가? 증권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미등록 암호화폐 플랫폼을 단속하고 있는가? 명문화된 근거 없이 단속하고 있다면 대중에게 SEC의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고 이런 단속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 SEC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결정했다면 그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 SEC가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으로 보고 있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사이에 암호화폐 규제 의견이 다른가?
만약 의견에 차이가 있다라면 그걸 해소하기 위한 것을 의회에 밝혀라. 이런 질문들만 좀 보고 있어도 속이 조금은 뚫리는 그런 기분인데, 특히 2번, 3번, 4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리플 소송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증권의 기준이 뭐냐? 명문화된 근거도 없이 단속할 수 있는 거냐? 증권으로 결정했으면 대체 결과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갠슬러 위원장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리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이 아닌 의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갠슬러 위원장이 강조해왔던 것처럼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에 포함될 수 있다. 하위 테스트의 범위는 포괄적이다. 이런 식의 다소 불명확한 답변을 할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회 차원에서 신생 암호화폐 기업 보호에 대한 이슈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고,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육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의회에서의 요구를 갠슬러 위원장이 막연하거나 모호한 방식으로 의미 없게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더 큰 후폭풍을 불러올 가능성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10월 19일까지 갠슬러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주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5,000달러 밑에서 다지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단번에 56,000달러를 뚫어내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55,000달러 지지 이후에는 전고 돌파 시도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만큼 꽤나 그럴싸한 기대감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10월에 32%의 월 평균 수익률을 누리는 경향이 있었다. 올해 10월 비트코인은 이미 29% 상승했고 이제 10월 첫 주가 지났을 뿐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난 5월 비트코인 급락장은 속임수 하락을 의미하는 베어 트랩일 뿐이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는 최근 비트코인 상승 배경으로 미국 최초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이라고 콕 집어서 분석했습니다. 바이비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55,000달러를 넘어서면서 50,000달러 심리 장벽을 돌파했다. 미국 SEC가 조만간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번 상승의 배경이다. 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고 선물 트레이더들의 선행 매매를 파악할 수 있는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연간 프리미엄은 현물 시세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추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라이트닝 네트워크 비트코인 보유량이 3,000개를 넘어서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전폭적인 전망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기업인 아케인 리서치가 2030년까지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용자가 7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 내용을 보면 아케인 리서치는 최근 발표한 라이트닝 현황 보고서를 통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용량은 지난해 말부터 가파르게 증가해서 특히 올해 9월에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이후에 더 급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15세 이상 엘살바도르 국민 90%가 라이트닝 결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라이트닝 사용자는 7억 명에 달하고 연간 364조 이상의 라이트닝 거래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밖에도 스포티파이와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회사가 소액 거래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할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비트코인 결제 도입이 아니라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결제로 실용성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코인쉐어스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 BTC 보도 내용을 보면 코인쉐어스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42%가 이더리움을 앞으로 몇 년 동안 가장 유망한 프로젝트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이 더 큰 성장을 할 것이라는 응답은 18%에 불과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단연 디파이를 비롯한 독보적인 생태계 조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디파이가 차세대 금융의 핵심 영역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기서 이더리움을 빼놓고 디파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현재 이더리움의 위상은 독보적입니다. 솔라나와 트론, 에이다 등이 경쟁 플랫폼으로서 이더리움 킬러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은 이더리움과 비교하는 것은 사실 넌센스에 가깝다, 이런 의견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암호화폐의 가장 큰 위협은 정부의 금지, 규제 조치라고 나타났다는 데 있습니다. 탈중앙화 컨셉을 중앙화의 기준으로 건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성 행위인지, 얼마나 지적 토대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상식적인 수준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같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채굴자들의 축적량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센티멘트가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이더리움 채굴자들의 보유량이 53만 2천 이더로 지난 2016년 7월 13일 이후에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채굴된 이더를 거래소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은 가격 상승 시그널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거래소에 그만큼 물량이 없어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특히 이더 2.0 업그레이드를 통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되게 되는 만큼 지분 증명에서의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이더 2.0 예치를 목적으로 한 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업 증명 방식에서는 더 많이 채굴한 채굴자가 블록 생성 권한을 가지게 되지만 지분 증명 방식에서는 일정 지분을 예치한 채굴자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더 2.0 예치 금액은 10월 8일 오후 기준으로 790만 이더를 나타내고 있는데 조만간 800만 이더를 넘어서면 헤드라인 기사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상당한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세로 따지면 280억 달러 규모인데 우리 돈으로는 33조 원이 넘는 엄청난 이더가 현재 이더 2.0에 예치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보니 플랜 B의 말처럼 하루 만에 63,000달러까지 간다라는 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변 환경도 잘 조성되고 있어서 여러모로 10월 랠리는 이렇게 현실화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렉드 캐피탈의 말처럼 이제 10월의 첫째 주가 지나갔을 뿐이니까 남은 시간에도 의미 있는 시세 상승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